네, 16차 시를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차 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불교에 이어서 불교의 숭불 정책을 이어서 오늘은 불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불교의 엑기스입니다. 고려 불교의 최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수능 뭐 어떤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는 것 불교 통합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나오겠죠. 불교 통합 운동은 안 내는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보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려시대 불교 통합 운동은 크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중기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한 불교 통합 운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무신 집권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진울에 의한 통합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진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비교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천의 통합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알겠지만은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신라 하대가 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됩니까? 알고 있죠? 바로 뭐가 나오죠? 선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라 하대의 선종의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교종불교 알고 있죠? 교리와 이론을 중시하는 교종불교와 참선을 통한 어떤 해탈 이걸 강조하게 되는 선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종파가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분위기가 고려로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 넘어오게 되니까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교종도 종파가 몇 개가 있다? 5개, 오교, 그 다음에 구산 이렇게 불교의 종파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고려 사회는 어떤 하나된 힘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분리가 되게 되니까 대각국사 의천의 입장 그리고 이 대각국사 의천이 신분이 뭐였냐면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왕자죠.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불교가 분산되는 것 안 되겠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불교를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어떻게 통합을 하게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대각국사 의천은 이 화엄종이 돼갑니다. 화엄종.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은 이 오교 중에 하나가 이 화엄종이 있습니다. 뭐 법성종, 법상종, 화엄종, 뭐 열반종 뭐 이런 식으로 오교가 있게 되는데 이 오교 중에 하나가 화엄종이죠.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종은 뭘 통해서 통합하냐? 화엄종을 가지고 5개의 종파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교종은 통합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선종은 어떻게 할 거냐? 선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게 되냐? 의천은 해동의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끌어들이겠다? 바로 선종까지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동,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창시해서 뭐까지 하겠다? 선종까지 통합을 해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교종과 선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화엄종의 대가였던 대각국사 의천은 일단 교종에 해당되게 되는 화엄종을 통해서 교종을 우선 통합합니다. 그런데 이 화엄종으로 선종까지는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뭘 만들죠? 그렇죠. 천태종을 창시해서 이제 선종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종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해 나오게 되면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 어떤 이론적 근거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교관겸수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교종 중심이었다는 것도 외워두시고요. 자, 교관겸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교관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하고 관을 뭐 해야 된다? 겸수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해서 뭐 이런 얘기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걸 교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뭐죠? 불교의 뭐가 되죠? 교리를 연구하게 된 얘기입니다.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게 되고 관은 뭐가 되게 된다? 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관심. 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거기에 뭘 하게 되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와 관련된 교상과 실천과 관련된
관심, 요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함께 수행을 하게 된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교관겸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 통합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학문적, 종교적 차원이었다. 어떤 학문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책적이다. 뭐 이런 차원,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제 통합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의천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에는 어떻게 된다? 선종이 독립한다. 즉 분열이 되어지게 된다. 선종이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그 분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은 살펴봤고요. 진울의 결사운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조국사 진울이란 분이 나오죠. 언제 무신집권기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게 되면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결사. 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뭔가를 하나로 결합한다. 결탁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게 된다? 모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결성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사운동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진울은 어떠한 모임을 결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 모일 사자입니다. 모임을 하게 된다. 절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사자는 전혀 아니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무신집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안정기인가요? 혼란기인가요? 혼란기죠. 그러면 이 불교 세력이 정치권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무신들, 즉 무신들하고 결탁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불교계가 점차 어떻게 된다? 세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계가 점차 세속화되게 되고, 세속화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불교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 진울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게 되면 불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른바 신앙 결사운동, 불교 결사운동을 전개를 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이른바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수선사입니다. 어디에다 만드냐?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는 절에다가 이걸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헷갈리죠? 여기 나오는 수선사 할 때 요 사자는 무슨 사자다? 아까 얘기했죠. 모일 사자입니다. 요즘 따지면 동호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송광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 어디가 됩니까? 절입니다. 절. 사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송광사의 수선사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겠다. 우리 불교가 어떤 불교이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불교는 어떻게 되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있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 결사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은 또 고려 말에 가게 되면은 요새라는 승려가 또 결사운동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요 단어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뭘 정리할 거냐면 의천의 통합운동과 진울의 통합운동을 비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사운동이 진울의 결사운동과 고려 말에 나오게 되는 요새라는 승려의 결사운동을 또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진울의 경우에는 불교 통합을 하게 되는데 뭘 중심으로 하냐면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의천은 어땠습니까? 교종 중심이었죠. 여기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를 통합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해 나오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조계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자,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의천은 어땠습니까? 천태종 기억나시죠? 의천은 천태종입니다. 여기는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점차 완성된 형태로 가게 되는 완성된 철학 체계로 이제 이끌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뭐 요거 몰라도 됩니다. 두 개만 뭐 중심? 선종 중심. 그리고 뭐 조계종. 비교가 지금 되고 있죠? 비교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세워졌던 이제 이론적 근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정해쌍수와 그 다음에 도노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정해쌍수, 정과
해를 쌍수. 요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죠. 쌍수하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 쌍수가 아닙니다. 이 둘, 정과 해 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함께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정과 그 다음에 해를 함께 수행을 하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해는 지혜가 되게 됩니다. 선정과 지혜가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게 되냐면은 선정, 참선을 하는 거죠. 자,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되면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되고 마음을 어떤 안정화시키게 되죠. 뭔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선을 통해서 어떤 단계로 가게 되면 삼매경의 경지에 가게 된다. 삼매경 많이 들어봤는데 뭘까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독서, 삼매경.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마치 그 책 안에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안에 완전히 폭 빠지게 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삼매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얘기하면 물아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상속대 선정, 참선을 통해서 내가 나를 벗어난 어떤 깊은 어떤 그 삼매경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지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 참선을 통한 삼매경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유혹을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함께 수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해상수에서 나중에 깨달음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도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이런 거죠. 깨달은 게 뭐가 됩니까? 아, 이거예요. 뭐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탁 느낌, 깨달음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거,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뭘 깨닫게 되냐?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찰나에 깨닫죠. 찰나. 우리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 불교 용어죠. 뭐 우리가 옛날에 봤던 뭐 이판사판, 그 다음에 뭐 이런 찰나, 그리고 야단법석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불교 용어가 어제 되게 되는데 도노 깨달음입니다. 그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깨달은 걸로 이제 끝났다. 나는 다 깨달았으니까 나가서 또 놀아야 되겠다. 아니죠. 깨닫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도노점수라고 하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외워야 될 것이 지금 나옵니다. 의천하고 지금 비교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진울과 의천이 비교되죠. 아까 의천 어땠습니까? 고려 어느 시기였습니까? 중기, 무신 집권기. 그 다음에 선종 중심, 교종 중심, 천태종, 조계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교관겸수,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런 비교를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거 누굽니까? 의천과 진울. 자, 두 분이 나오게 되죠. 자, 의천하게 시기별로 볼까요? 자, 의천 언제입니까? 고려 언제였죠? 고려 중기. 그렇죠. 고려 중기에 있었다. 진울 언제였습니까? 대답해봐야죠. 무신, 집권기. 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합운동을 해 나오게 된다. 뭐가 중심입니까? 자, 통합은 뭐가 중심이었죠? 의천은 뭐가 중심이었죠? 그렇습니다. 교종 중심이었다. 자, 그러면 진울은 뭐가 중심이었다? 선종이 중심이었다.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교종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천태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게 되죠? 여기는 조계종.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교리를 내세우게 된다. 교리 알고 있죠? 의천은 뭐 예상했습니까? 교관, 겸수. 그 다음에 진울은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그랬죠. 뭐가 된다? 정해, 쌍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도노, 점수. 요거. 자, 이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원 세력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기. 후원 세력은 바로 누가 됩니까? 의천 알고 있었죠? 왕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왕족과 누가 후원하게 된다? 문벌귀족들. 자, 이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발달을 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진으로 무신직권기죠.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그렇죠. 무신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통합이 됐다는 걸 요 두 개 꼭 시험 낼 거예요. 꼭 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 나중에 계약해서 대면 수업할 때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다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외워라. 알겠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가 한 분이 나옵니다. 이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가 한 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유학자로서 이제 아주 능통했던 분이죠. 과거에도 1차 시험까지 급제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유학이 뛰어났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놈의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교와 불교가 겉으로 보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다를 바 없다. 뭘 주장하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유교와 불교가 일치한다.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고려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불교의 나라였죠. 그리고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 성리학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 유교와 불교가 일치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끌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사상계의 중심이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 그렇죠.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요거는 외워줘야 되겠죠. 뭐가 되게 된다?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 통합운동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신앙 결사운동, 그렇죠? 불교의 순수성, 불교의 본연한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려 말에 요세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자, 요 분의 경우에는 뭘 조직하게 되냐면 백년사라는 결사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백년사라고 하는 결사 조직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 이건 뭐와 관련된 천태종과 관련되게 되는 천태종의 신앙 결사운동이었던 백년사를 조직하게 된다. 천태종 아까 봤죠? 어느 계통이에요? 교종입니다. 선종이다? 그렇죠. 이거는 어느 계통이다? 교종계통이다라는 것. 의 천태종을 통해서 요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뭘 주장을 하게 되면 요새라고 하는 분은 뭘 주장해요? 법화 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법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바로 참회를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법화 사상이라고 하는데 참회 수를 든다. 이걸 기독교로 얘기하자면은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진심으로 반성해야 된다. 참회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법화 사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게 되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혁신, 불교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중 일반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 역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요새가 천태종과 교종계통이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통합운동에서 신앙 결사운동과 관련된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진울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된다? 요새라는 승려 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종파가 나오게 된다. 진울은 뭐가 됩니까? 조계종. 그렇죠. 자, 조계종이 되게 된다. 결사단체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수선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계통이었다? 선종계통이었죠. 요새는 나오죠. 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천태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사단체는 뭐가 만들어진다? 백년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계통이었다? 교종계통이었다. 요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다 빼버리고 중심 사찰만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나왔으니까 송광사 그 다음에 여기는 만덕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관계없습니다. 요거 진울, 조계종, 선종, 수선사, 요새, 천태종, 교종, 백년사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불교 통합운동에서 나오게 된 누구? 의천과 진울.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에 원간섭기로 가네요. 원간섭기로 가게 된다.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 그죠? 바로 누굽니까? 권문세족이죠. 자, 이 권문세족 정말 이 훌륭하게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과 결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개혁의 의지는 있다 없다? 개혁의 의지는 이제 쇠퇴하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 권문세족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각종 폐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경 조판과 불교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대장경이라고 하냐면 경과 율과 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교 경전의 집대성을 얘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은 뭐가 되겠냐면 불경, 율이라고 하는 지켜야 될 계율, 규칙 같은 거죠. 론은 그것과 관련된 심화 학습, 논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과 율과 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교 경전의 뭐가 되게 된다? 경전의 집대성. 경전의 집대성이 바로 뭐가 된다?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초조 대장경. 거란의 침입이 있었죠. 이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대장경을 만들므로써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 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초조 대장경입니다. 이건 나중에 몽골의 침입 때 이제 불이 타게 되는데 어쨌든 초조 대장경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속장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냐? 대각국사 의천 참 이것저것 많이 했죠. 역시 역할이 많은 분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죠? 자, 의천 속장경을 단행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가져오게 되고 뭐 여러 나라에서 불교를 수입해서 만들어진 속장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불탔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은 불이 탔다고 하지만 그 일부 아주 일부가 일본에 있는 남례사라는 절에 일부 현재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팔만대장경. 몽골이 침입을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강화도로 천도에 갔죠?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거란이 침입해서 만들어졌다. 몽골이 침입해서 만들어졌다. 누구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겠다. 어떤 불교? 호국불교의 상징적 어떤 것이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대장경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장경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예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불화도 나와야 되고 뭐 또 나오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PPT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런 이제 불화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수월관음도가 되겠습니다. 수월관음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냐면 해허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양류관음도, 뭐 일본식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양류관음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 손에 들고 있는 요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버드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버드나무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양류관음도 라고 하는데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해어라고 하는 승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것도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려 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불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불상이 이제 여러 가지 불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못났다. 참 못났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다. 그리고 인체의 비례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제목이 뭐냐면, 안동에 있는 이천동이라는 곳에 있는 마의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의 열애 입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마의불은 배웠죠? 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겨 놓은 거다.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열애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뜻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금까지의 부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열반, 그러니까 저승세계,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자면은 뭐 천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열반에 간 사람 혹은 진리에 도달한 사람을 열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동 이천동에 있는 마의 열애 입상이 되게 되는데, 이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일단 형태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것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원래의 바위입니다. 이게 원래의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부처님의 머리는 새로 갖다 얹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은 원래 있는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겨 놓은 것이고, 요 위에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나중에 만들어서 올려서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 제비원 석불이라고도 부르는데 대개 한 11세기 정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거대하죠? 인체의 비례 안 맞죠? 많이 못 났죠? 자, 이것이 고려 불상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불상은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애 좌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이 불상의 경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에 우리가 본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체의 밸런스가 잘 맞고 있죠. 이거는 신라 양식을 계승한 가장 대표적인 불상으로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상들이 이렇게 뭐 저기 경북 영주나 안동이나 이쪽에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과 평택 지역에도 보면은 고려시대 불상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역 향토사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택 만기사. 만기사가 어디냐면 저기 서해대교 가는 쪽에 있는, 잘못 얘기했네요. 무봉산 수련원 있는 곳. 무봉산 수련원 바로 옆에 가면 그 만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만기사에 보면 철조 열애자상. 자, 어떻습니까?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불상 중에 하나가 우리 평택에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안성에 보면은 매산리 석불 입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안동 이천동과는 약간 패턴은 다르지만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거대하죠? 인체의 비례 안 맞죠? 머리가 뭐 대단히 크죠? 인체의 비례 맞지 않죠? 그리고 못났죠? 자, 요게 이제 보게 되면은 안성 매산리에 있는 석불 입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죽주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역시 안성에 가면은 서운산이 있죠. 그 서운산 아래쪽에 보면은 성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성남사라는 절에서 서운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성남사 마의 열애 입상이 되겠습니다. 자, 바위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불상은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평택과 안성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석탑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되게 되냐면 다각 다층탑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각 다층탑이 되게 된다. 우리 신라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석가탑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탑의 가장 전형적인 스탠다드라고 본다면, 고려시대의 석탑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각 다층탑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석탑을 보게 되면 두 개를 딱 갈라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첫 번째 나온 요게 바로 뭐냐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게 됩니다. 위치는 그 강원도 평창에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고려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고려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봤을 텐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가보게 되면 탑이 하나 있죠.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세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려 전기에 나오게 되는 여기 나오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 이제 고려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었다. 고려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송나라 탑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그리고 송탑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가 되게 되면은 대표적인 석탑은 경천사 10층 석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몽골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석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각 다층탑, 신라의 탑의 양식에서 벗어난 다각 다층탑이 나오게 되고 특히 여기 나오게 되는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서울에 있는 탑골곤에 가면 있는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었던 원각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의 그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때까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이런 목조 건축물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봉정사 극락전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건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봐둬야 될 특징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 것.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나오게 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포. 여기도 포, 주심포, 다포. 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이 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기 나온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아주 육중한 지붕이 있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중한 이 지붕들, 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둥 위에다가 이제 이 짜임새,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포라고 합니다. 이 짜임새를 뭐라고 한다? 공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주심포 양식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둥 있죠. 이 기둥 위에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주자가 무슨 주자냐? 기둥주. 그러니까 기둥을 중심으로 공포가 짜져 있다. 주심포 양식이 되는 겁니다. 기둥 위에만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심포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주심포 양식과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여기 기둥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둥의 특징이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 부분보다 어떻게 돼? 볼록하게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배흘림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식을 뭐라고 한다? 배흘림 양식. 이 배흘림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둥을 세워놨을 때 이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멀리서 보면 좀 가운데가 여유어 보입니다. 즉 가운데가 여유어 보이기 때문에 불안정해 보이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좀 더 뚱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도 대단히 안정감이 있는 이런 건축 기법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배열림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포 양식. 요 다포할 때 다자가 무슨 다자냐? 한자로 쓰면 여러분 이거 알죠? 무슨 다자? 마늘 다자. 그렇죠. 이 마늘 다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사이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 다포 양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오게 되는 이 건축의 경우에는 지붕의 형에서 공포의 양식을 통해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그 감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나오죠. 봉정사 극락전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어떤 양식이죠? 그렇죠. 주심포 양식이죠. 이 봉정사 극락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주심보 양식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주심보 양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어때요? 배울림 양식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이고 있죠. 가장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예산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양식? 그렇죠. 주심포 양식. 기둥도 역시 가운데가 볼록한 배울림 양식의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포 양식, 주심포 양식으로 대표적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성불사 응진전입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이건 어디 있냐면은 황해북도 봉산군 정방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고려시대 거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포가 많이 만들어져 있죠. 무슨 양식이 되게 된다? 다포 양식.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붕의 형태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우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대 있다. 이거는 뭐라 한다? 맞배 지붕.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운데 나오고 이걸 우진각.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고 이거는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배 지붕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용마루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 요게 이제 우리가 있는 맞배 지붕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진각 지붕. 그렇죠? 우진각 지붕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짝 지붕.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붕은 뭐 시험에 낼 거 아니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고려시대의 사상과 사회와 사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도교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자, 이 도교의 성립을 보게 되면,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잡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좋은 거 다 모았다. 예를 들면 뭐 민간신앙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공부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이런 민간신앙에다가 또 신선사상, 도사님들, 그죠? 자, 이런 신선사상에다가, 그 다음에 뭐 도가사상에 음양오행이라든지, 자, 이런 음양오행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등 대단히 여러 가지의 것이 잡스럽게 이제 섞여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신을 모시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 복을 기원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복을 받는 현세 구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사이도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초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초제.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봅시다. 이 초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하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다. 제천 행사가 되게 되거든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 제천 행사가 되게 된다. 근데 좀 더 얘기하면 하늘 별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는 별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 조금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 유교의 제사 예법에 의하면은 하늘에 대한 제사는 하늘의 아들 천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왕을 얘기하는 거야? 중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중국의 황제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된다. 중국의 황제만 드릴 수 있는 걸 우리나라 왕이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중국과 어떤 입장?
대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자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도 조금 우리가 심화학적으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시대 도교와 관련된 것은 뭐 무속신앙도 있었고요. 무속신앙 같은 것도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관해 기억나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례가 된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신라만에 누구에 의해서? 도선, 그렇죠?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전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땅을 길흉화복을 점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다가 뭐 도읍을 정하거나 좋은 땅에다가 산소를 무덤을 정하거나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은 뭐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에는 뭐가 나왔냐면 우선 서경길지설 고려 수도 개경을 말고 서경을 길지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경길지설 딱 한 분이 사람 떠올라야죠.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묘청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서경천도라고 하는 논을 내세우게 되는 묘청과 관련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서경길지라면 좀 더 끌고 올라가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북진정책이 나오게 되죠. 북진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고려 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서경길지설 두 가지의 묘청의 난과 그 다음에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려 말로 오게 되면 한양 명당설이 나오게 되죠. 한양 어디가 되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날 서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한양을 어디로 승격하게 되냐? 남경으로, 그렇죠? 승격을 이제 시키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과 결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한양 이쪽으로 이제 천도를 주장하게 되는, 한양 천도를 주장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와 풍수지리설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보게 되면은 한번 지금까지 배우고 쑥 정리를 해보게 되면 도교와 관련된 건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도교와 관련된 예술품들 이런 것들 뭐 사신도라든지 그 다음에 백제 뭐 저기 뭡니까 백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용과 그려져 있던 그 향로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산수무늬 벽돌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같은 것이 나오게 될 때도 이제 개경길지설, 서경길지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떻게 이용되게 된다? 풍수지리설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16차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